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프랑스 제재 소식에 1.3% 하락, 뉴욕 증시는 상승세. 엔비디아가 프랑스 부의 반독점 제재 소식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당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할 것이라 보도하면서 하락한 건데요. 그래픽카드 부문과 관련해 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는 소식통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6일 이후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향방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팔린다 230달러 재돌파. 테슬라의 주가가 230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인도량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다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긍정적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인상적인 2분기 배송 수치와 재고 감소로 인해 상당한 운전 자본 유입을 언급하며 31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6월 외환 보유액 6.2억 달러 하락, 외평채 만기, 환율 방어 등 영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22억 1천만 달러로 5월 말보다 6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4월 이후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은 늘었지만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과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의 일시적 효과,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겹쳐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로 되돌아간 리튬값, 양극재 실적 반등 멀어지나.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하락하며 올해 초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양극재 업체의 실적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탄산 리튬 가격은 1kg당 87.55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최고점을 찍었던 1kg당 110.5위안과 비교하면 20.8% 떨어진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개장 전부터 기분 좋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안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다만 9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좀 질문에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챙겨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테슬라의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2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워낙 기대치가 좀 낮았던 탓에 인도량 은 예상치로 좀 상회하게 되면서 여기에 시장은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마침 또 뒤에 이 주제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고요.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PD입니다. 이틀 연속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좀 배경이 바뀌었죠? 뒤에 이제 남산을 뒤로 하고 좀 비가 내리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비는 내리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시장 자체가 매우 실망스러웠죠. 어제 저도 지금 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매우 화가 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일단 일본 시장도 그렇고 대만 시장도 그렇고 홍콩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듣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 가능성 그리고 국채 금리의 상승 이걸로 인한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이 어제 좀 올라갔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시장이 자꾸 뭐 금리다, 경기 둔화 우려감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과하게 빠지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을 아직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이 큰 산업의 혁명이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반도체, 전력 설비 이 모두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모든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현실 세상에 지금 구현된 것들이 많은가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거가 지금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과정의 인프라잖아요. 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많은 부분이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콘텐츠들이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버블에 대한 우려 계속 하고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시장에 어제 종목이 1,900개 이상의 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한 600개 이상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한 1,200개 이상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주도했던 섹터들, 실적이 좋아서 움직였던 화장품, 식음료, 전력설비, 어제 전력설비는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좀 바닥에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좋았던 방산, 화장품, 식음료가 추세 이탈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어제 또 특이한 점은 현대차가 미국에 대해서 판매량이 6월 판매량이 좀 감소했다는 소식과 그다음에 IRA 관련된 보조금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주들,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들이 추세 이탈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지금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담고 계셨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좋았습니다. 파월 의장께서 비둘기로 변신을 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또 7월, 9월 FOMC 회 때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어제 이제 파월 의장 발언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어제 이제 졸츠 보고서죠. 그게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축소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테슬라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나라 시장 오늘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유차희 대표님 지금 시장 우리나라 시장만 어제 좀 과하게 반응했는데 유차희 대표님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네. 과하게 반응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정체 현상을 띌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코스닥이 어저께 2% 정도 밀릴 정도였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 정도는 아니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사실은 낙폭은 뭐 한 0.8% 정도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 최근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최근 한 5거래일은 약하게 출발했다가 하락을 만회하면서 종가로 갈수록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가 되거나 오히려 하락이 만회가 되는 모습이었다라면 어저께는 코스피도 장 막판까지 반등다운 반등 없이 거의 종가 저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과한 면이 좀 있었다.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가 4% 정도. 근데 어제만 4% 밀린 게 아니라 최근 3거래일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뭐 단숨에 10% 정도 넘게 밀렸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조금은 트럼프 발작이 뭐 월요일에 안 나고 하루 지나고 나서 근데 막상 미국 증시는 월요일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또 어저께 나사 선물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밀릴 정도다? 전 그렇게 보고진 않고요. 다만 이제 외환시장 쪽에서 엔화가 좀 약세가 161 어저께 161.7엔인가요? 그 정도를 한번 터치를 했었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이 반등을 좀 하기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차희 대표님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어쨌든 시장 자체는 크게 이것 때문에 우려할 건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과대 낙폭이 된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를 네. 언제 잡을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현대차, 그다음에 화장품주들, 그다음에 잘 달렸던 SL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 네. 식음료주 어제 다 추세 이탈하는 모습 보였는데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딱 단정 짓기가 어려운 게 똑같은 모습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하이닉스 지금 차트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이게 올라왔으니까 그냥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네. 사실은 지난주 그 화요일만 하더라도 시가가 마이너스 3% 조정으로 시작했을 때는 이거 당분간 크게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뭐 그날 한 이틀 만에 하락했었던 걸 다 되돌렸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의 시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도 좀 과하게 빠질 때가 있고 또 오를 때도 좀 생각했었던 것보다 빠른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혹은 21선을 이탈할 것 같다 그러면 조금은 최소 한 달 정도는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좀 횡보할 수 있다,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타이밍을 조금 뒤로 미루는데 요즘은 하루 이틀 만에 또 그걸 좀 되돌리다 보니까 조금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을 때 좀 모아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논리로 따진다라면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트럼프랑 연관성이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밀렸다. 그럼 당연히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가격대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라면 수출의 60% 이상을 60% 정도를 삼양식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불닭볶음면이 어떤 그 제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출이 끊길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조정은 상당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방송에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조정이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또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른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반 같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IRA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저는 뭐 제 상식으로 따진다라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약간 판매가 둔화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전략을 바꾼 게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IRA와 관계가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오히려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아직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 전기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리스라든지 이런 법인 차량에서만 일부 제한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IRA 보조금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하고 테슬라하고 1대1로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판매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배터리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보조를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더 조금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이 시장 보급력이 예상했었던 것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만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트럼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 관세를 중국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줄이고 이것을 관세를 증가시켜서 뭐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뭐 미국 차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차량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조금 과하게 너무 그러니까 실질적인 타격 혹은 그런 부분들을 계산 안 하고 이러면 이쪽이 피해 받겠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주창희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요. 일단은 지금 이러한 리스크 덕분에 그동안 올라갔던 주도 섹터들은 일단 시장 영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있는 것이었으므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 성장성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래서 아까 삼양식품도 예를 들어주셨고 현대차도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주도 섹터, 그동안 우리가 올라타지 못했던 그러한 대형주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는 거는 금물이고요. 변동성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적정 시기가 오면 또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현금 확보를 하셔서 이러한 주도주를 다시 올라타는 방법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김성규 전문가님 입장에서도 지금 지수 자체가 두 분께서는 계속 하반기까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에 강했던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음식료,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방산까지
최근에 이런 추세 이탈하는 좋은 종목들 잡아보면 좋다고 동의하시나요? 그건 섹터별로 다르다고 저는 보고 어떤 있고요. 섹터를 좀 좋게 저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자동차 섹터 굉장히 좋다고 지금 보고 있고 자동차를?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내려가지 않은 종목들도 일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계속해서 하반기에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들 해운하고 그다음에 조선 쪽은 계속해서 들고 가고 만약에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는 더 담을 타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과 조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연말까지는 충분히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동차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그래서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즉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가 지금 빠지려고 할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것도 HBM이라든가 AI 관련된 것들은 이제 약간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건 섹터마다 이제 가는 거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는 관점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갑작스럽게 패닉이 좀 나와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찬스가 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올라가는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또 전력 설비하고 그다음에 전선 관련주 그리고 구리 관련주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부족한 건 맞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그걸 해야만 하는 종목들은 아무리 악재가 나오더라도 갈 종목은 간다라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 종목은 간다. 일단 전체적으로 숲 자체가 목표치까지는 흔들릴 수 있으나 그 안에 있는 그 사이클, 슈퍼 사이클 들어온 나무들은 단단할 것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굳건하게 믿고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대가 된 그동안 우리가 못 올라탔던 그동안 바라만 봤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낙폭과대 시 우리가 매수 관점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더워가지고 좀 멘탈을 흔들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유창현 대표님 제약바이오가 네. 어제 시장 자체가 다 흔들렸지만 네. 제약바이오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도해주고 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뒷받쳐주면서 네. 그나마 좀 시장을 막아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111가 또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고 안 좋은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FDA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통과가 됐고요. 승인이 네.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너네 약값 비싸 이런 압박을 또 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할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도 네. 대규모 수주하면서 수주, 좋은 모습을 수주 나왔죠. 보였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111에서 이번에 통과된 그 치료제 있잖아요. 네. 그것도 수주 기대감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좀 하반기까지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갈 자리에서 못 간 좀 아쉬움감이 좀 아쉬움. 있었죠. 예, 그래서 CDMO 관련해가지고도 어쨌든 중국을 규제가 계속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우시 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점유율이 높거든요. CMO, CDMO 쪽하고 비교해 본다면 물론 이제 약 간발의 차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점유율이 거의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것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 가져온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가져온다라면 지금 4공장도 빠르게 안착되고 있고 5공장도 아직 완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계약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전 주가는 충분히 한 85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어쨌든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하단이 한 72만 원대, 상단이 한 85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85만 원 간다는 건 아니지만 한 85만 원, 90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인다, 또 셀트리온이 움직인다. 그러면 아무래도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기대가 되는 또 종목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겠지만 어저께 또 펩트론 네. 펩트론 무섭거든요. 지금 뭐 거의 7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아, 페트로 오늘도 가겠죠? 근데 이게 아마 지금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투자 주의가 찍히게 걸렸나요? 걸리게 된다라면 예, 호가가 단일 호가 이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한미약품 같은 게 한미약품이요. 네, 한미약품도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약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좀 그 가능성이 제일 높게 평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동안 반응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좋았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공장도 좀 짓겠다. 한데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거나 유상증자가 아니라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충분히 삼천당 제약도 움직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나이백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어저께 거의 목표가 언저리에 도달했었거든요. 윗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좀 반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유창현 대표님이 6월 말부터 이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약바이오 처음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문을 열었고 그 뒤로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또 알츠하이머까지 이러한 부분들 관련주들이 조금 그동안 못 움직였던 제약바이오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김정규 전문가님, 네. 테슬라 질문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테슬라가요. 일단 어제 인도량 발표를 했는데 이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에는 인도량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좀 4.8%가 줄은 수치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시장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환호하는 모습 한 10%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네. 테슬라 그러면 하반기에 좀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올해 상승률이 손실인데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주가 상승률이? 저는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 여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조금 정치적 성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좌우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실적은 좋아진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 봤을 때 테슬라는 상당히 오늘 좀 많이 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죠. 10.2% 올라간 모습 보여줬고 그래서 최근 들어 가지고서 상승세를 다시 잡았던 모습을 보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동안 174달러에서 이제 자리 잡고서 올라가는 자리를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오늘 갭상승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분기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충전 사업,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가 에너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좀 더 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가 이제 확실하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 상용화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동안에는 전기차 부분만 봤는데 테슬라가 알고 보면 에너지 기업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사업, 특히 이제 앞으로 나오는 충전, 그다음 ESS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테슬라는 항상 그 300달러대가 넘어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 300달러대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고 100% 자율주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항상 이 300달러대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잘 듣고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좀 점검하면서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번 인도량 발표를 보니까 제가 솔직히 전기차 판매량보다 제가 놀랐던 거는요. ESS 관련된 판매량이 증가된 폭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김성규 전문가님이 계속 강조하는 2차 전지는 ESS 쪽으로 앞으로 또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 데이터 있잖아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또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 짧은 질문 하나만. 웰스파고에서 테슬라 반토막 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엊그저께.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돈이 물렸나 보죠. 개인적으로는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약간 정치 성향 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특히
금융권에서 의외로 조금 그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은 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주식 담보 대출 해가지고서 다른 회사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것들 행보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적으로는 건전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은행권 특히 미국 금융권에서 조금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그래도 테슬라가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두 가지, 즉 전기차에서도 이제는 자율주행 어느 정도는 다시금 드라이브업을 걸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 그다음에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그 우리 알고 있는 탄소 쿠폰이라 그런 거 있죠. 그게 네. 그것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투자분들도 이제 미국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테슬라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어제장 승부주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화면 보여주시죠. 자, 파크 시스템즈 어저께 이제 개별주에 집중하자라고 하시면서 파크 시스템즈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하는 수익률 거뒀고요.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 어제 2.21%. 네. 지금 화물량도 증가하고 있고 여행객 수도 사상 최대치라는 소식 들리면서 티웨이 항공이 어제 2.21% 수익 냈습니다. 자, 일단 유철 대표님 어제 솔직히 이 네. 수익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신규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네, 뭐 저는 충분히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지난주 2주 전이죠. 2주 전에 장대 양봉 6월 19일에 큰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양봉 안에서 지금 한 8거래일, 19거래일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19만 원 돌파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어저께 같은 날에도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거. 물론 이제 이게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 주식수가 많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저께 같은 날 조금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여전히 어제 같은 날에도 외국인이 한 3,500주 정도. 근데 이게 그 가격이 한 19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TA 항공이 지금 여행객 수 증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하다가 10%까지 오르긴 했는데 음봉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자리는 오히려 나쁘진 않은 자리라고 않다.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추천했을 때 그 자리 때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2,755원에 지금 마감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 거의 근접해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자리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급락을 이렇게 3일 연속하고 난 다음에 급등이 들어오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자리.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자리 보시게 되면 3일 연속 급락이 나왔죠.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급등을 당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아래로 흔들어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뭔가 이런 작업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200원 충분히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특별히 흔들릴 것은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상방으로 올라가는 걸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약간 그 횡보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티웨이 항공은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승부주 AS 받아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급락 종목 한 가지만 더 점검을 해볼게요. LI진 X1 함께 점검해 볼 텐데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반된 리포트가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TP를 상향하면서 뭐 수주상고 충분하다, 뭐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고, 한쪽에서는 TP는 10,000원 정도 올렸지만 일단 투자 의견을 조정을 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급락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LI진 X1 그동안 좀 좋게 봤었는데 어쨌든 대형 증권사에서 경고음이 켜졌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변동성 대비를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가 물론 그래서 매도 증권 나왔다고 해서 이걸 뭐 나쁘게 말씀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반되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저께 음봉은 사실은 좋은 음봉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사실은 제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이 기간 조정을 주은 것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그러면서 좀 방향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했던 어떤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좀 시간이 지나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좀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시장에 답이 안 보이면 결국 실적이 답이다 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급등과 급락에 놀랐던 2차 전지 다시 들여다보면 이란 주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또 어제 제가 실적주 모아가야 되나요? 네. 라고 질문 드렸을 때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쪽 봐야 되는 네. 걸까요? 일단은 뭐 어젠 그래도 미국 지금리가 파월의 발언 때문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한번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최근 1년 동안 흐름을 본다라면 미국 제국리 10년물 기준으로 치면 한 4.7%까지는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에도 그 패턴으로 간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4.5%가 돌파가 되는 순간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엔화죠. 어저께 달러가 조금 상승이 좀 진정되는 모습이었어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조금 보신다라면 그나마 조금 어저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서 105.37 정도까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엔화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엔화는 그대로였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161.47엔, 그러니까 어저께 161.7엔까지 갔던 것이고 이게 새벽에도 별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가 좀 약세를 띄워주면서 엔화가 한 161엔 밑으로만 떨어졌어도 이것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겠다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금융시장에는 조금 위험 리스크로 노출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증시는 저는 뭐 우리나라 증시 단기 상승에 따른 물론 코스닥만 본다라면 오른 게 뭐가 있냐 하시겠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좀 제법 올라왔었기 때문에 단기 랠리에 따른 약간 차익선 매물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은 조금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 잔고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9조 원대의 신용 잔고인데 지금 주가 지수를 본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검정색이 신용 잔고고요. 신용 잔고는 사실은 9조 원대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밑에 초록색이 주가 지수,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가 870포인트에서 한 84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는 거 본다라면 3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지난 4월달, 5월달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상당히 좀 반대 매물 가능성도 좀 일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7월달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의 가격 조정 그리고 약간 기간 조정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좀 방향성을 좀 찾아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2,500, 2,400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3,000포인트까지 가기 위한 힘을 좀 모으는 과정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2분기 실적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을 볼 것이냐? 그러면은 뭐 수출입 동향을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자료 화면 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13개월 연속 흑자가 나오고 있고 또 6월 달에 80억 흑자를 보여줬는데 이건 2020년 9월 달 84억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45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요. 6월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정도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여줬는데 어느 쪽이 많이 늘어나느냐?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그리고 뭐 석유화학 쪽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뭐 50% 이상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는 조금 줄었죠. 저 세모 화살표가 줄었다는 표시입니다. 왜 마이너스 표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동차 줄었는데 뭐 이미 어저께 이슈가 좀 반영되면서 주가에 반영됐고 선박이 한 40% 줄었어요. 그런데 간밤에 뉴스 보시면 하나 오션하고 삼성중공업 3조 5천억 대규모 수주 나왔죠.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보기에는 수출 준 것 같아도 이게 한 번에 수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하루 한 달치 혹은 두 달치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나오션이 올해 목표치 그 수주 목표치에 제일 적게 지금 달성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수주한 걸로 상당 부분 만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선주들 그렇게 수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전년 대비해서 40% 줄었다라는데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6월 달 전체적으로 통계를 본다라면 반도체 쪽이 매출이 엄청나게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 확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수출도 한 11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면서 6월 달만 본다라면 중국보다 수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도 최근에 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꾸준히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제가 뭐 추천해 드린 종목도 있고요. 또 추천은 안 해드렸지만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종목군들 주로 이제 중대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힘을 좀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 가려고 해도 코스닥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은 같이 못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들은 뭐 밸류업 정책이든 뭐든 계속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고 코스닥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 높여주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결국에는 7월 FOMC를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FOMC 이후에 코스닥이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도 참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 탄탄한 실적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또 승부주로 가져와 주셨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돌아볼 때인가 함께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마침 또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어쨌든 호재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주가는 또 지지부진했어요.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급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나오고 있어서 많은 그 투자자님들께서 좀 갈피를 잡기가 힘드시다는 거, 요 때문에 좀 일단 오늘 2차 전지 이야기를 들고 나오게 됐고요. 우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그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르노에다가 LFP 배터리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자, 3원계가 아니라 즉 3원계 리튬 이온이 아니라 이제는 그 LFP 인산철을 이제 공급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시장에도 이제는 중국이 그동안 인산철로만 갖고 혹은 이제 그 3원계하고 블렌딩했던 이런 그 LFP를 내놨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그 중국 이외에 이제 우리나라도 LFP 같은 중저가 시장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변경을 시키게 됐다. 그래서 다변화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지금 현재 LFP ESS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에서 그동안 많이 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쌓여 있는 재고들을 잘 그 어느 정도 소진해낼 수 있는 좋은 그 소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ESS가 가정용, 사무용, 사무실용,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장이나 공장에서 쓰는 것들까지 계산했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그동안의 사업 부진을 털어낼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에너지 자립이나 거기에 대한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 유럽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한번 전쟁을 크게 겪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재난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나면은 꼭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 사태, 정확히 보면 전쟁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끊어지고 전기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사태를 한번 겪고 나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ESS,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가정에 또 자체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자꾸 늘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봤을 때는 앞으로 유럽 내 ESS 시장이 2023년에 비했을 때 2030년이 됐을 때는 최대 6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증가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파일럿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를 이용한 초격차를 이용하고 앞으로 여기에 향후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 그 SDI가 57주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여기에 창업식을 했을 때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라인업들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모바일 배터리 부문은 사실 삼성 SDI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라인업을 더욱더 확대를 한다 그랬을 때는 기존에 있던 소형 전기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도 다른 중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ESS,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라인업으로 충분히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특히 46파이, 즉 46mm짜리 우리 4680 테슬라의 그 규격 이외에도 지금은 46mm짜리로 해가지고 더 긴 롱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이제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유럽연합이 지난번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이긴 하지만 7월 4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마침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럽 시장을 좀 뚫어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호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 시장을 뚫었을 때 우리가 그냥 자동차 부문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왜 ESS를 강조를 하냐면은 전기차는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 좀 더 고효율의 에너지가 집적이 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는 것이 좀 더 맞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산철이라든가 이런 배터리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ESS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설치 공간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약간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덩치가 큰 배터리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 LFP,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나듐 배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충분히 이 ESS 시장을 중심으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부진을 또 ESS가 좀 털어내줄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주제에 맞춰서 승부주들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금호석유 꼽아주셨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고려아연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금호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라서 반도체나 자동차 네. 이런 쪽일 줄 알았는데 다른 섹터네요. 네. 제가 이거 금호석유도 5월 달에도 한번 5월 20일인가요? 5월 말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계속 그 제자리를 좀 맴돌고 있어요. 약간 수익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중국 수출이 4개월 연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합성 고무라든지 합성 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 전자 제품 쪽으로 해서 수요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보면 천연 고무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 고무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가 자동차 대중화, 최근 뭐 현대차, 뭐 IPO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인도가 자동차가 상당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합성 고무 수입량이 급증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쪽에 합성 고무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호석유가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미국, 중국 그 관세 이런 이슈가 좀 있으면서 또 중국 이구한신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금호석유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용 장갑 관세가 7.5에서 25% 상향이 되면서 이제 곧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레이향 그 라텍스 장갑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금호석유가 3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금액은 아주 크진 않아요. 한 500억 정도? 500억이 작다 크다 말하기 좀 힘든 게 금호석유 입장에서는 500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큰 금액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4조인데 500억을 자사주 매입해서 뭐 소각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어찌되었든 주가 하락에는 상당히 방어를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난 4월 23일부터 계속 하루에 뭐 한 5,000주에서 많게는 한 10,000주 사이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같이 시장이 좀 불규칙한 상황에서는 이런 자사주 매입도 주가 방어에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에 좀 꾸준히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삼촌과 조카의 싸움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너 일가의 약간 지분 싸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는 2차, 3차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내일 당장 발생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주가에는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 좀 영향을 좀 상승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여전히 저는 일단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3만 8천 원, 뭐 이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저는 꾸준히 한번 분할 매수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구환신 중국의 정책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이죠. 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 일단 17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 13만 8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인데요.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고려아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상당히 그 무거운 비철금속 그리고 그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자 우선 2차전지 양극재 그다음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련돼 있는 종목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비철금속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연하고 납을 중심으로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금, 은, 그 다음에 기타 비철금속류로 해가지고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현재 기타 비철금속에서 리튬이라든가 니켈, 코발트 같은 우리 3원계 원소에 들어가는 이 관련된 광물들의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도시광산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폐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회수를 하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리튬, 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이런 여러 가지 금속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 회수 업체로도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앞으로도 2차전지 양극재 그다음 음극재 생산 쪽으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제 그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은 윗골을 주긴 했지만 상당히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 덩치 큰 종목이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고려아연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자, 52만 2천 원 오늘 시초가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이제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는 1차 목표가는 56만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고 충분히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비철 금속 이외에도 이제는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손절가로는 48만 원, 여기에서는 여기 48만 5천 원 돼 있는데 조금 밑으로 해서 저는 48만 원대를 손절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현재 이 48만 5천 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약간 더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로는 48만 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로는 고려아연 만나봤습니다. 워낙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어제도 잘 갔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좀 차트상 놓여있다는 부분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 56만 원, 손절가로는 48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승부주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어려운 시장 속에서 실적주 보자라는 내용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투심이 위축되어 있지만 다시 들여다볼 만한 2차 전지주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금호석유 그리고 고려아연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